네, 먼저 오늘 말문 열어주실 이야기 손님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 왼쪽에 계신 선생님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무용인 희망연대의 오롯의 김서령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회의의 이혜성 상임대표십니다. 예.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산업 사드피의 공동대책회의 대협력간사신 최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가 국회 토론을 했었는데 이명칭만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국회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 요즘에 문화산업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정책 협력도 많이 하시고 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이사장 죄송합니다. 이 나온 김에 먼저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전국 풍물의 연석회의로 지난 겨울 내내 광장에서 정말 멋진 활동을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은평문화재단 대표도 맡게 되셨어요. 홍성민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저희 오늘 현장의 목소리들 많이 들으시려고 많이 와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윤성천 창조행정 담당관님도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따가 잘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얘기 마지막에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다 소개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있다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기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한 분당 한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5분에서 8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플로어랑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블랙텐트 극장장이시기도 하셨고요. 사실 블랙텐트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처음에 그렇게 큰 천막이 올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경악만큼 큰 감동을 줬던 우리 블랙텐트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연극인들이 예술가들이 또 굉장히 우리가 또 집요하잖아요.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를 검열백서라든지 굉장히 연극인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혜성 대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성입니다. 앉아서. 네. 저는 예술 정책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제가 몸으로 느꼈던 현장 예술가로서 연극인으로서 몸으로 느꼈던 예술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쨌든 한 2008년, 7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작품을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계기가 창작 활성화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극인들 내에서는 사후 지원금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가 2012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 2013년 즈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데 갑자기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후지원금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책을 이제 실행할 거다라는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연극인들은 그걸 거의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왜 없어지는지. 꽤 긴 시간 동안 연극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예술 정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다들 그렇게 찬성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단체가 공연을 올리게 되면은 그 공연을 보고 평가를 해서 사후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연극인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자체 자금으로 공연을 어떻게든 올리고 그 이후에 지원금을 받아서 그 본 공연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든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한 번 더 또 공연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던 공연이었고, 그 정책에 맞춰서 공연을 준비하고 지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던 제도였는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 그때 문체부였나요? 유인촌 장관 때였죠. 그러면서 새롭게 시행됐던 정책이 뭐냐면은
그 대관료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회 때 이미 많은 연극인들이 가서 듣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지원금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문예위에서는 지원금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대관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관료에 예를 들어서 한 극단이 극장을 대관하면은 그 총 대관료의 70% 정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체에게 혜택이 가긴 했죠. 근데 그게 왜 실효성이 없었냐면은 연극 제작비는 실제작비 개런티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거의 연극인들은 그 인건비죠. 인건비는 배제하고 실제작비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제작비에서 대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3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정도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이었던 거죠. 근데 계속해서 왜 예술인들은 연극인들은 뭐 자생하지 않느냐, 대관료 줄 테니까 자생해서 관객 수입으로 나머지 제작비를 충당해라 이런 의미였겠죠, 의도였겠죠. 근데 현실을 모르고 현장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연극은 구조적으로 극장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익 구조를 맞출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100석입니다. 평균 100석 정도 되는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우 스텝이 한 3, 40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런티 뺀, 인건비 뺀 보통 제작비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2,500, 3,000 정도의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은 연극인들은 빚지면서 연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런티를 받기는커녕. 그래서 대부분 지원금이 2,000에서 3,0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사후지원금도 3,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개런티 없이 공연을 올려 나가는 거죠. 연극인들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대관료만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블랙리스트 검열 사건이 또 벌어졌죠. 어떻게든 그 대관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관료 지원을 받고 서울문화전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걸로 합쳐서 제작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원금 받는 단체가 20개 단체였으면은 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반 이상 주니까 극장 대관을 신청하는 그 극단들이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극장이 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극장이 폐관된 사태가 많이 생겼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유구하게 전통을 이어온 극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대관하는 팀들이 없어지니까 반 이상의 제작단체가 줄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열이 벌어지면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대관료 지원 선마저도 이제 배제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연극계에서만 뭐 거의 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계 10,000명이죠. 10,000명이니까 연극계 내에서만 뭐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블랙리스트 올라 버리니까 대관료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줄 단체가 없어져 버렸어. 다 빼버리니까 극장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팩이 극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 극장이 공석으로 있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나중에 그렇게까지 배제를 시켰는데도 연극인들은 또 끈질기게 공연을 하죠. 끈질기게 욕을 하면서 끈질기게 이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계속 공연을 해 나가니까 거기서 대관료 지원 사업마저도 없애버렸어요. 문화예술위에서. 그래서 작년일 겁니다. 재작년인가 1년 정도 대관료 지원 사업도 없었던 1년이 있습니다. 그때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나왔던 예술 지원 정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창작산실이라는 지원금 제도였습니다. 그게 한 팀당 1억 5천 정도 주는 아주 큰 어마어마하게 큰 지원금 규모의 지원 정책이었죠. 그렇게 지원금 다 없애고 한 창구로 통일을 시켜놓고 거기서 배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박근영 작가의 배제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검열이 이제 거기서부터 터져 나왔죠. 그렇게 지원 정책을 가지고 연극인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원 정책을 세웠는데 다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때 영국인들은. 근데 그걸 밀어붙이고 나중에 또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지금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나라 도움이라는 그 정산 시스템이죠. 예술 정산 시스템이 들어와서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아주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몸으로 느끼는 예술 현장 작업자로서 느끼는 부분은 그런 예술 행정 자체가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구조가 아니고 예술 행정 편의를 위해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예술가들에게 집중해서 해주는 그런 식의 예술 정책들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거버넌스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거버넌스 그러면서 정말 뭐 단 한순간도 진정한 현장인들과 소통하는 협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술 정책을 제안하고 또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술 정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발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협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예술 현장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전에 어떤 예술 단위의 협치를 할 수 있는 예술 단위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동안 적폐에서 꾸준히 싸워왔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대책위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 대책위 내에는 각 장르별로 예술 단체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단체와 제발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뭘 바라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입안하고 난 뒤에도 다시 한번 뭐 공청회를 통하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듣고 이런 과정을 좀 치밀하게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편의 위주로 지원서 쓰는데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 영국인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영국인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전문가들도 아니고 예술 콘텐츠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서 작성하고 정산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가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지금 요구들을 해오고 있고 필요 이상의 절차들을 거치면서 예술가들을 옥죄고 있는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행정관료, 예술행정관료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절차가 복잡하고 여기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갑질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거기서 돈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돈 주는 듯한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국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발 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셔서 예술 행정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문화공무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해 주시고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행했던 글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작가냐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찍는 분인데 산악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찍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분한테 어떻게 그냥 등반하는 것도 어려운데 카메라 들고 그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서 찍었냐,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지원 사업 정산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아니 진짜로.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크게 이제 그 밑에 뭐 댓글이 막 문화예술인들이 엄청 이제 다 공감하는 막 그런 했었는데요. 글쎄요, 뭐 이제 지원제도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현장 포럼을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게 얼마나 이게 정책과 현장의 언어가 멀어져 있는가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고 그걸 위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 전문가들도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은 언어는 계속 발달해 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장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건 점점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문화정책 수준이 결코 낮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세계적인
거의 동시대의 정책들을 다 쓰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가 이게 현장에서 작동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 정부에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새 정부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공공 영역에서 예술가들의 언어, 현장의 언어들과 함께 좀 경청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현장 포럼의 중요성들을 좀 새삼 저희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사실 저도 이렇게 현장 활동 많이 하는데 만나기 힘든 장르 중에 하나가 무용이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저희가 무용인들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우애가 많이 생기는 광장 활동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도 만들어지고, 우리 김선영 선생님이 무용인들은 또 어떻게 또 이제 또 무용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연예술 쪽도 많이 하시니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의 김서령인데요. 저는 이제 공연 기획자고요. 무용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장르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무용 장르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발언하지 않는 굉장히 샤이한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같은 경우는 지난 광화문 예술 행동을 통해서 만났던 무용인들이 그때 이제 뭐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또 무용인 1인 시위 또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광장을 지켰던 무용인들이었고요. 또 블랙 텐트에서 또 같이 무용 프로그램으로 작품들을 올리고 또 국민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장 예술가들이 뭔가 이 사회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깨달음과 또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 멤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뭐 페이스북에 그룹도 만들어 놓고 지금 한 480명 정도가 이제 가입을 해 놓으셨는데 또 저희가 매달 지금 지난 6월 마지막이 4번째 토론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만나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부터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고 또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뭐 이런 다짐을 매번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열린 포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뭐 꼭 무용에만 국한되는 얘기들이 아니고 우리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새 정부에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혜성 연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화의 가치 또 예술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 나라 도우미 시스템은 일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갑자기 어떤 뭐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갑자기 올해 도입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국가 지원을 받으면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교부 정산 이런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있던 마당에 갑자기 이제 굉장히 어려운 회계 정산이 중심이 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입장은 예술가들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 예술가들에게 지금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어떤 시스템, 정산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을 적응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만들었으니까 써. 이거 쓰기 싫으면 돈 받지 마. 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지금 페이스북은 아무튼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재부를 탓하기 전에 문화부 또 외교부 이런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부터라도 저희 예술가들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사실 문화예술계는 굉장히 상처받고 깨어져서 너무나 지금 아픈 상태예요. 지금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제를 당했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제당한 이들과 그리고 배제를 묵인한 이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이들 모두가 다 사실은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계가 좀 치유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 진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은 그 부분들을 노력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성과로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진상 규명 그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또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그 상황들을 마음속으로 정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 예산 같은 걸 만들어서 갑자기 뭘 지원을 갑자기 막 해주시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예술가들한테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는 정말 건강하게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이 예술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관들이 사실은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광부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죠. 여러 문화예술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사실은 각자의 포지션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청년 실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 갑자기 예산이 다 글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 청년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지고요. 물론 청년들이 기회를 많이 갖는다는 거, 신진 예술가들에게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야 하지만 반대급부로 그들이 지원을 받는 동안에 중견이나 그동안 이 예술계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큰 그림의 설계가 없이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외에도 다원예술 분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원예술이 관심을 받으니까 갑자기 문화예술위원회에 다원 분야가 생기고 지원을 막 해줬어요. 10년 넘게 지원을 해줘서 다원예술을 하는 장르들이 막 생겼어요. 그 단체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전 정보 없이 한 3년 전인가 그 설명회를 갔더니 다원 분야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원 분야로 활동하던 단체들은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연극으로 갈 수도 없고 음악으로 갈 수도 없고 무용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었다 놨다 예술계를 혼란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새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회 쪽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불투명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은 새 정부에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계속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정말로 그런 깨끗한 예술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혁신과 협치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 위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혁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됐으니 뭐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고 뭐 기관도 새로 만들고 사람도 새로 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잘 발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치라는 부분도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뭐 민관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협회들 단위에서 이루어졌죠. 협회와 기관들 사이에. 근데 사실 협회들이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현장과 가까이 있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나라 도우미는 정말 문해수기의 큰 화두인데요. 이 나라 도우미만 놓고도 정말 종합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거기에 대한 좀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은 뭐 많은 문화예술인들 현안들이 늘 지원이란 단어로 많이 묶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원이라는 가로 안에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생태계의 것들이 있고 사실은 지원은 그것의 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자꾸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기승전 지원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이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자신들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또 많이 듭니다. 이어서 그 아까 설명드렸던 무시무시한 명칭을 쓰는 이 와중에 지금도 광장에서 사드 때문에 노숙농성하고 막 계세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이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가 지금 뭐 풍물 하시는 저희 동료들은 지금도 사드 그 현장에서 뭐 거의 막 얻어 터지고 이러면서도 지금 이 새 정부 이 허니문 시즌에도 사드 문제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노동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지원 사업만이 아니라 그런 걸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풀려고 앞으로도 노력할 텐데요. 최근에 저는 이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인상적인 게 문화산업 쪽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문화산업이 예술이라든지 사회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는지를 또 고민하시는 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분인데요. 최승훈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좀처럼 뭉치거나 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만에 문화산업 단체들이 어떤 하나의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활동의 기반이 된 것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공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다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장르만 그런지 알고 걱정이 돼서 다른 장르, 그러니까 영화는 게임에게, 게임은 드라마에게, 드라마는 만화에게 이렇게 서로 전화해서 물어보다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걱정만 하지 말고 모여서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또 공감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양극화에 대한 공감대였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산업 모든 장르가 양극화돼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작은 규모의 제작사들이, 그리고 문화산업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화산업 정책의 문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문화산업 정책이라는 게 한 10년간 시장주의, 경제제일주의, 기술중심주의, 그리고 유통중심의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 한 10년 동안 문화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결과가 이런 양극화로 나오게 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공감대를 느낀 게 뭐냐면 문화예술계와의 연대, 문화예술계와의 공감의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그 시장주의 문화 정책의 양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화산업의 양극화와 그다음에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것은 시장주의 정책, 그리고 경제제일주의 문화 정책, 시장주의 문화 정책의 양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주의 문화 정책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천박한 버전이 블랙리스트 사태였다면 그것의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강력한 버전은 문화산업의 양극화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틀의 연대를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대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문화산업의 여러 단체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연대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한 300여 개 단체 중에서 문화산업 쪽에 한 30개 정도 단체가 같이 합류를 해서 이렇게 연대 활동을 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그 토론의 주제를 보면 질문과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문화 정책에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방향은 협치여야 된다. 이것은 뭐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쪽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그냥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산업 정책의 혁신 없이는 문화 정책의 혁신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문화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혁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범위가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을 하고 관련한 책임자 책임을 묻는 거, 그다음에 문화 정책 혁신을 문화예술의 문제로 제한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그게 전체다가 다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넓혀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시장주의적이고 경제제일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문화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다음에 제작보다 유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화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 그런 문화 정책, 시장주의적 문화 정책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깨달음이고, 당연히 혁신에 대한 고민은 그 시장주의적인 문화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적폐청산의 문제는 블랙리스트로 좁혀서 보면 안 되고, 더 넓게 해가지고 시장주의적인 문화 정책 전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저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작업 속에서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 정부가 들어오고 문화 정책 영역에서
혁신의 방안을 묻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될 때 뭐 그다음에 그 적폐청산에 관한 어떤 논의가 진행될 때 반드시 문화산업의 정책의 문제, 시장주의적인 문화산업 정책의 적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통합기구의 존재, 그다음에 그 통합기구를 통해서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성장주의, 양적 성장 중심 그리고 저 성과 중심의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혁신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협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정책의 혁신의 문제를 고민할 때 반드시 문화산업 정책의 혁신 문제가 함께 고민돼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 블랙리스트의 적폐청산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때 반드시 문화산업 정책에 쌓여온 9년 동안 쌓여온 적폐청산의 문제도 함께 조사되고 함께 논의되고 함께 청산되어야지 진정한 문화산업의 혁신이 가능하고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최 선생님하고 문화산업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하고 문화산업하고 현장도 되게 많이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구글세 그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이제 문화예술의 창작이나 예술가들의 활동이 사실은 산업 생태계와 다 연결돼 있고 그 산업의 이윤들이 어떻게 다시 또 정당하게 창작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막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구조 문제들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을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예술 노동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산업 안에서의 그림자 노동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기금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금 문제 같은 거 해결도 계속 우리가 공공기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국가의 재원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예술이 발휘했던 사회적 가치들이 경제화되고 그 가치들이 어떻게 다시 창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풀 수 있는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문화 뭐 정책도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도 문화산업 종사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과 문화예술 현장에 함께 좀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광장에서 저는 주로 이렇게 크게 소리 내시는 것만 많이 봤었는데 풍물패 수백 명을 몰고 다니시면서 그쵸 우리가 이제 감히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 우리 전국 풍물인 연석회의 홍성민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드러운 여자가 부드러운 여자인데 저를 거칠게 만든 세상이 탓해야 되겠군요. 네, 일단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전국 풍물인 연석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곳인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작년 겨울에 광장에 나오기 시작할 때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날까? 너무 걱정을 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이 여름에 문화에 관련된 혁신과 협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오다니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그 전국적으로 있는 풍물 단체들, 그다음 개인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과 연대해서 풍물이라고 하는 문화가 사회적 실천 속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실천해 왔던 단체들이 우리 그 전 정권 덕분에 10년 만에 전국 조직을 만든 전국 풍물인 연석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것,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굿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전국에서 그 이제 4개월 넘는 과정을 매주 풍물을 쳤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긴 겨울과 봄들을 무사히 잘 넘어간 건 그런 집회들을
또 하나의 축제로 만들게 했던 중요한 요소는 저는 그 길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해왔던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의 열정과 힘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 현장 예술가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투쟁의 승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미술가들, 풍물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신명으로 지치지 않게 이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했던 그 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앞에 계속 지원제도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그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현재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정책이 그 하나가 이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문화행정의 공공성을 갖겠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 화두를 던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칫하면 이건 그냥 또 그냥 가치로 좋은 말로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또 시류를 타는 기금 정책으로 전환돼 버리면 이건 또 하나 정말 밑바닥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생활권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협치라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장활동가들의 정책 기반에 있어서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꼭 정책 반영에 설계 과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책들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행정 관료들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예술인들이 겪는 고통 못지않게 생활권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뭐 공모 사업이든 정책이 입안될 때 자칫 그 문화행정 관료들의 위계적 태도를 계속 뭐 이게 반영된다면 정말 생활 문화라고 하는 거는 박살난다라는 거고요. 그 박살이 나면 다시는 복원하기 힘든 것이 저는 생활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화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시는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을 아시나요? 생산 노동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우신 분들이 주로 문화를 생활에서 누립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 그다음에 청년들은 그 지역 문화의 생활 문화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비용 부담, 시간 부족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야 되는 거고 생활임금 보장하지 않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생활 일상에서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문화민주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건 공연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 특히 육아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의 문제에서 복지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는 그래서 저는 생활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보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건 또 하나의 그냥 이 시대의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떠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활문화 설계에 있어서는 인생 주기라고 하는 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 이번에 광화문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할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풍물은 더 심했는데요. 연령대가 청년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장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술을 누리는 층위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후에 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과연 가능할 거냐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부터 자기 표현을 해보지 않는 청년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을 좀 봤고요. 물론 나이 들어서 풍물 치려니까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시간의 문제도 있고 생활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 문화를 누린다고 하는 건 결국은 작은 마을 또는 자치구 이런 데에서 기본적인 생활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 안에 청년들의 삶들이 어떻게 녹여질 수 있느냐 단지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지 않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넓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세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생활 문화를 만드신다면 마을이 정말 건강한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고민을 좀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좀 덧붙여서 이 생활 문화나 일상 문화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일선에서 이제 문화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기초문화재단 이런 될 텐데 그 기초문화재단들의 역할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의 시책을 광역이 받고 광역이 기초로 내리는 이런 식의 하청의 도급의 방식의 문화 행정을 치르는 방식으로 한다면 과연 이제 이 기본적인 기초 단위 안에서의 생활 일상 문화들을 같이 민간 협치를 한다고 할 때 이 하나의 협치 주체인데 과연 이게 건강하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전문 예술가들의 만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활에 있는 일상 주민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뭐냐면 전문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야 되는데 예술인들의 현재 실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 존엄은 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고 자신의 예술적 행위가 이 사회에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되는 그런 문화적인 좀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술인 복지제도 이런 것이 이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그것을 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좀 비약을 하면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뭐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떼어야 되고 사실 이런 것으로 과연 이 사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장을 채웠던 그 현장 예술가들이 얼마나 더 버텨내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걸 또 자기 신의 어떤 비전을 보면서 활동할 청년들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존엄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복지제도라기보다는 이제 뭐 기본소득제도 같은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려해서 문화예술 현장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공모 그래서 그 공모에 예술적인 영혼을 자꾸 상처받으면서 이걸 계속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매몰지 마시고 좀 더 예술가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하는데 그 문화 정책이 계속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로 문화 정책을 밤새서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 문화 소외계층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뭐 재단 뭐 이런 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실제 이제 감이 떨어지고 자기는 즐기지 못하는데 무슨 그 문화 정책 나오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공무원이 뭐 철밥통이다. 제가 이것도 진짜 옛날 얘기고요. 공무원도 엄청 바빠요. 뭐 서울시 공무원, 중앙공무원, 뭐 공무원도 뭐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화인데 감성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건 이 말씀해주신 생활문화나 지역문화 이런 거 관련해선 정말로 새 정부가 한동안은 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그동안 새 정부의 문화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10년 동안에 정말 전국 곳곳에서 생활 단위 정책들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거를 경청해야 됩니다. 뭐 민간, 뭐 기초 단위. 저는 이번에도 좀 굉장히 실망한 게 새 정부 인수위에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소위 배지라고 말하죠. 국회의원들이나 뭐 많이 들어갔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행정 전문가가 없어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청장이라든지 그 이런 기초 단위의 행정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가 한동안은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듣고 이미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뭐 중앙 정부 청와대로 갈수록 엘리트고 이렇지 않습니다. 더 뛰어난 정책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좀 정책적 프로세스 자체를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손님이신데요. 파란 나비 효과라는 가장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제작 배급하셔가지고 또 역시 큰 경제적 손실을 받고 계시고 하필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는데 오늘부로 배급을 중단하겠다 그런 선언까지도 하셨는데요. 우리 그동안 뭐 독립영화나 사실 그 영화 생태계 관련해서 또 현장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왜 아픈 얘기를 또 이렇게 좀 묘한 분위기예요. 저는 분위기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멀리 계시는 국민 인수위를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토크니까요. 기왕에 그렇게 말을 꺼내주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겪은 얘기 하면서 주제에 맞는 얘기로 한번 되돌아볼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그냥 이럴 때 그냥 그 영화를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전 국민들이 사실은 영화를 많이 봐요. 가장 많이 접하는 대중문화 예술이 아마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영화계 현실을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중에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전국에는 극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2,200개 정도 스크린에 340개 정도 되는 극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러저런 좀 뭔가 변화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이 살펴봤더니 2,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스크린이. 극장은 420여 개가 됩니다. 근데 그 420여 개 극장이 늘어난데 많은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작은 영화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매칭해서 만들었던 군단이 만들었던 작은 영화관들이 목표지가 한 40여 개 되니까 극장 수가 그만큼 더 는 거죠. 그리고 2개관 정도 이상이 됐으니 스크린도 늘었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는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마다 극장이 옮겨갑니다. 예, 롯데가 됐든 CGV가 됐든 메가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이 2,700개 정도가 되는데요. 평일에 그러니까 그 스크린에서 보통 보면은 심야 상영까지 포함하면 어떤 데는 8번, 9번 막 10번 막 틀잖아요. 예, 그거를 좌석 수 곱하기 횟수를 다 곱해 보니까 평일에 270만 석 정도가 나옵니다. 주말에는 300만 석 정도가 나와요. 예. 300만 석이 돼요. 전체 모든 극장 수가.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행을 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명량이 1670만 정도 되는 건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요. 전국의 모든 스크린에서 이 영화만 틀어요. 근데 틀 때마다 한 30% 정도의 관객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18일 동안 그렇게 계속 틀면 나오는 수치가 그 수치입니다. 예. 300만 석이나 되는 모든 좌석을 30%씩 계속 채워서 18일을 틀면 나오는 수치가 그 수치예요. 천만 영화는 12일을 그렇게 나오면 나오는 수치가 천만 영화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극장에서 그 모든 스크린에서 한 영화만 8번, 9번씩 계속 틀고 틀 때마다 좌석이 100석이면 30명이 따박따박 찼을 때 나오는 그거를 12일 동안 내리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천만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가장 먼저 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될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화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과연 문화사회일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퀴즈가 나오죠. 엊그저께 모 영화가 모 외화가 1700개 정도 되는 스크린을 또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얘기가 붙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극장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극장은 스크린이 10개인데 그 10개의 스크린을 한 영화만 틀었던 극장도 있어요. 물어보면 장사가 그동안 너무 안 됐는데 이 영화가 대박 나니까 이 영화만 계속 틀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관객이 이렇게 들지 않냐? 틀면 계속 든다라는 겁니다. 관객 자체가 틀면 계속 든다. 틀면 계속 든다. 아 그럼 관객 탓인가?
대한민국의 관객이 문화적이지가 않아서 한 영화만 계속 봐주는 건가? 그 구조를 좀 훑어보면 답이 나오죠. 예, 대체적으로 그런 영화들은 3주 전부터 애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때리기 시작하고 3주 전부터 애매가 막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시작했으니 애매율은 마구마구 올라가죠. 당연히. 그래서 극장은 얘기하죠. 봐라, 애매가 이만큼 많지 않냐고. 아까 아픈 얘기했던 파란나비 효과는요. 극장의 시간표가 언제 배정이 됐냐면 제가 목요일 날 개봉을 하는데요. 화요일 날 거의 자정 무렵에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애매할 수 있는 시간은 수요일밖에 없어요. 근데 올라온 시간표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것만 올라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것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날 관객이 안 든 것 같으면 금토일에 시간표를 조정해 버립니다. 관객이 어떻게 애매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애매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영화 못 튼다. 애매 수치가 낮기 때문에 3회 트는 걸 2회로 줄이겠다. 애매 수치가 낮기 때문에 2회 틀었던 걸 1회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홍보합니까, 제가? 어떻게 홍보해야 되죠? 큰 영화들은 간단하잖아요. 전국 어디를 가나 트니까 영화 많이 봐주세요. 근데 작은 영화들은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나도 내 시간표를 모르니까.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이번에 저기 하는 영화 광주에선 트냐? 제 고향 광주니까. 예, 틀어요. 무슨 극장에서 틀어요. 그 일요일 날 좀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몇 시냐? 저도 몰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해에 도대체 2억 명의 관객이 듣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 4번 정도 극장을 간다고, 영화관을 간다고 얘기해요. 옆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건 허수다. 사실은 안 보는, 극장을 안 가는 사람 아예 안 가는 거고, 제가 볼 때 요즘에 제가 분석해 보면 40대 여성분들이 극장을 가장 많이 갑니다. 가장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그 정말 투표할 시간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극장 못 갑니다. 영화 못 봅니다. 보고 싶어도. 밤새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영화 당연히 못 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40대 여성 관객이 가장 극장에 많이 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반복 관람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나온 허상의 수치가 2억 명이라는 겁니다. 2억 명의 관객 시대. 그래서 밖에서 보면 산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허수라는 거죠. 그 허수에는 직배사, 할리우드 직배사와 그 허수에는 대한민국의 4대 메이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필드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산업의 공정 경쟁을 얘기할 때 나하고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영화는 다 장르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찌됐든 종합예술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작은 영화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결합할 수밖에 없고, 일단 만들어진 거는 극장을 통해서 관객들과 뭐가 안 되면 피드백을 받을 방법도 없고 다음 영화를 할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공정과 소위 말하는 좀 큰 영화사들이 말하는 공정은 좀 다릅니다. 그분들은 저하고 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은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상영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요. 상영 계약서라는 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 영화를 일주일 동안 틀겠다, 회당 몇 번을 틀겠다, 저녁 시간에는 뭘 하겠다, 언제까지 정산해서 돈을 주겠다, 이걸 하는 게 상영 계약서인데 상영 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버젓이 써져 있죠. 영화진흥위원회나 뭐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 가보면 뭐 표준계약서가 어쩌고 뭐 상영계약서, 먼 나라 얘기입니다. 왜 먼 나라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상영계약서를 어겨야 소위 말하는 그 영화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시간표를 바꾸는 거예요. 극장 이 영화 빵명이네, 야 시간표 바뀌어. 그래서 1700개 스크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산업이든 독립이든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의 경쟁이냐라는 거죠. 예, 어떤 의미의 경쟁이냐.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데 그 경쟁이 나도 1700개의 스크린을 줘 하는 식의 경쟁이라면 그거는 경쟁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산업계획에서는 경쟁은 그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경쟁이라는 거는 뭐냐면 국민에게 영화의 선택권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좀 제발 좀 만들어 보자. 국민에게 영화를 강요시키지 말고 관객에게 왜 영화를 강요시키자는 거죠. 보고 싶어서 그 영화 보는 거 아니거든요. 오래간만에 시간 나서 그 극장에 가보면 트는 영화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관객이 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걸 자꾸 반복해서 튼다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혀.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산업은 공정 경쟁의 질서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공정 경쟁의 질서를 잘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내는 게 실제로서 산업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앞순위의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정책들에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영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사례를 예를 보면 제가 모 학교에서 영화 제작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 영화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하고 싶은 거죠. 졸업 영화제를 할 수 있는 극장이 없습니다.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찾다 대부분이 가는 게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을 빌려요. 하루 정도 빌리면 50만 원 정도 하니까 2억 명의 관객 시대를 자랑한다라는 헐리우드 못지않게 뭐 세계 4, 5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겁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졸업영화제를 하고 싶은데 그 졸업영화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정책적인 방향이 그래서 최소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창작권,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창작권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최소한의 관객들에게 보여지고 상영될 수 있는 상영권,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내가 문화체육관광부한테 가장 많이 따지는 거, 정말 허울 좋은 정책이라고 따지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제작했던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DVD로 틀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말도 없이 DVD로 트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문체부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DVD 나온 지 6개월 정도 되고 나면 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들이. 차라리 DVD로 틀면 차라리 나아요.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해서 틀으세요. 왜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나 MS는 공공용으로 사셔서 이렇게 행정사무실을 보시는 분들이 왜 독립영화는 그렇게 무료로 트시죠? 그게 무슨 권리를 그렇게 갑자기 그걸 관객들한테 주시는 거죠? 왜 공공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은 구입을 하시면서 왜 영화는 공짜여야 되죠? 그것도 독립영화조차도. 최소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국민도 당연히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논문을 쓰실 수도 있고요. 영화를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죠. 제가 요청하는 거는 최소한의 공공 라이브러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구입을 좀 해주세요. 공공용으로. 그래서 마음껏 국민들이 보게끔 해주세요. 이것만 전국의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구청에 있는 각종 문화 기반 시설에 이것만 되면요, 전국에 거의 10,000개더라고요. 정말 이것만 잘 정착되잖아요. 독립영화인들 다음 영화 찍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찍을 수 있고요. 근데 왜 이 현장에 있는 영화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국민의 벌 권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그런 정책들을 지난 10수년간 펼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제가 산업은 공정 경쟁이 필요하지만 독립영화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촘촘한 시장의 형성과 촘촘하게 그들이 잘 만들고 상영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되게 굉장히 큰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촘촘한 정책들이 거의 백지 상태라는 겁니다. 늘 하시는 얘기가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립영화 제작 지원 늘려주면 되지 않냐고. 예. 저희가 뭐 지원 늘려주면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다냐 이런 게 독립영화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타난 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지원이 있다고 좋은 영화 나오는 거 아니고요.
지원의 필요성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촘촘하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뭔지를 중심으로 해야 이게 협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차근차근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늘 국가는 말하는 정권이 바뀌고 내가 말 잘 들을게라고 말하는 건 제작준금 늘려줄 테니까 됐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협치가 생겨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기획, 제작, 상영 그리고 국민들의 볼 권리 이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정말로 촘촘하고 중장기적인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많은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신장되고 확장될 수 있는 계획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발 문화행정학원 무관하게 많은 영화인들한테 제가 술자리에서 끝에 머리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왜 본인의 영화가 1700, 1900개 스크린을 장악을 해갖고 수천만 관객 동원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꼭 뭐가 안 될 때는 외화가 1700개, 1900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발 좀 대중문화 산업의 총화로서 그러한 무한 욕망 맘대로 획일화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전국을 장악을 해도 내일만 아니면 가만히 있는 이거부터 사실은 영화인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화로 문화적이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을 꼭 하거든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